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11월입니다. 벌써 11월 2일이고요. 이호석의 Y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하기는 어렵지만 빼기는 쉽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은 글로벌리 더 많이 악화됐고요. ECB는 놀라울 정도로 비관적인 경기 전망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재 시장 상황이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베팅이 진행된 것은 미국의 장기 금리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줬던 ECB가 보여줬던 강력한 부양 의지는 미국 대선이 최악의 시나리오, 즉 트럼프가 불복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 연준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주는 뭐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 참 중요하죠. 뭐 ISM 제조업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고용 중요하죠. FOMC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에 다 묻혀버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FOMC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월 의장의 연설도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뭐 빅테크들도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별로 안 됐다. 아니면 뭐 삼성전자도 뭐 좋은 호재들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이에요.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움직임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불안 요인들이 커지면서 음, 매도 쪽으로 좀 힘이 기울기가 쏠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그래서 뭐 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뭐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 대선이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이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바람이에요. 뭐 이게 뭐 투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지난주 후반부터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불복 시나리오 있잖아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추석 연휴로 이후로 계속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 시나리오 이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죠. 트럼프가 불복할 경우,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이 안 될 경우 이게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요. 대선 시나리오만 좀 볼까요? 우선 일단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또 한 번 추가 상승할 것 같은데 블루웨이브가 되기 위해서는 바이든도 돼야 되는데 미국 하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요 포지션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겠죠. 주식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 트럼프가 불복하는 시나리오인데 과거에 비해서 불복하는 시나리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안전자산 수요 심리 때문에. 그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FOMC 회의에 관심이 갈 겁니다. 그 다음 날에 있을 거고요. 그 다다음 날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대선 시나리오에 따라서 FOMC 중요성이 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최근에 진행된 바이든 트레이드가 급격한 되돌림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야, 이게 급격한 되돌림이기 때문에 또 이게 상당히 큰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거는 뭐 금리가 제일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식도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히 될 가능성은 이게 낮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ISM 제조업 지수는 최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했지만 그래도 뭐 전월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주말 동안에 수출입 데이터 나왔습니다. 일평균 기준으로 5.4% 나왔고 반도체, 가전, 자동차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숫자는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선만 아니면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에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러니까 10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디플레이션 얘기 나오겠네요. 그리고 SKC 페노션 실적 나옵니다. FOMC 제일 중요하고요. 수요일, 대선 결과 이후에 수요일 날부터 FOMC 회의 있습니다. 일단 뭐 정책의 변화는 있을 게 없죠. 그렇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QE 확대 등 긴급 대응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로 갈수록 중요한 퀄컴 실적 발표되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 하이닉스 실적 발표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실적이 발표되고요. 중요한 기업들, 알리바바, 롯데케미칼, 시대에 대한 통운, 자 실적 발표됩니다. 파월 의장 발언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코멘트의 중요성 자체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미국 고용 보고서도 발표됩니다. 다음 주에 진짜 일정이 많네요. 네,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2016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대선 당일날의 모습을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찍어놨던 그림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요게 하나 이게 뒤에 보시면 멕시코 페소화였어요. 멕시코 페소화. 기억을 해보시면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막 할 때는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다가 담벼락을 짓겠다 막 이러면서 그때 막 기아차 막 안 좋고 막 난리 났었을 때였습니다. 이게 담벼락 짓고 막 하고 막 그런 거 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페소화가 트럼프가 되면은 약세로 갈 거니까 이걸 거래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인디케이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가 될까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30년물 금리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볼 텐데 레버리지 펀드가 30년물 금리의 숏으로 베팅, 즉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베팅한 거의 규모가 2006년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평소보다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 그 말은 뭐냐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데 베팅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투기적 포지션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바이든이 된다. 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이든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블루웨이브 되면 이 포지션은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 될 겁니다. 이 경우를 근데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는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금리가 너무 지금 오르지도 않았지만 이미 오르는데 베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금리는 또 못 올라가는구나. 시간의 방으로 빠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뭐 어떻게 될까요? 그 트럼프가 뭐 될 가능성은 높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 불복할 가능성이 부각이 될 경우에는 아마도 이 금리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려갈 변동성은 커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나와 있는 바이든 지수인데요. 요 지수가 블룸버그입니다. 이게 블룸버그에서 만든 바이든 지수입니다. 그리고 러셀 2000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도 주정을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경기 회복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셀 2000이 가장 경기에 대해서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전반에 대한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셀 2000은 주가가 최근에 좋다가 안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 22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강력한 부양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뒤에서부터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논문에 보니까 이거 왜 굳이 안 그려도 되는 이 렐러티브 밸런스 쉿이라고 해가지고 연준의 통화정 그 자산을 22 자산으로 나눠가지고 막 이런 거, 그리고 환율이랑 비교해보고 막 이런 거 왜 하나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돈을 더 풀고 싶은데요 위 하나, 돈을 너무 안 푼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자, 요거입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 ECB가 뭐 지금 이미 돈도 많이 풀고 있고 금리도 이탈리아 금리가 0.7%인데 뭘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연준은 다 ECB는 다 계획이 있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제부터는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CT에서 포캐스트한 자료를 좀 인용한 거를 재인용한 자료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재밌어요. 남색이 순 발행 규모입니다. 순 발행 규모라는 거는 뭐냐면 이들 국가의 정부가 돈을 시장에서 더 빌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하늘색은 뭐냐면요, ECB의 매입 규모 추정이죠. 2021년이니까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게 참 황당한 얘기인데 하늘색이 대부분 남색보다 다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제일 크네요.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정부가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정부가 돈이 없어서 돈 좀 주세요 라고 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여기다가 뭘 주냐면 채권을 주죠. 채권을 줍니다. 채권을 주는데 순 발행량, 이게 이제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을 발행했는데 이 중에서 시장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에 나온 거를 또 ECB에서 사옵니다. 이거 채권 나한테 110만큼 주세요. 채권 잠깐만요. 이게 100이 나왔는데 110을 ECB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유로화를. 그러면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나라 정부의 채권의 규모는 10%만큼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네요. 여기 있는 것보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원래 그 재정 정책이 구축 효과라는 걸 얘기할 때에는 어떤 거냐면, 구축 효과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권이 막 늘어나가지고, 이게 늘어나면 가격이 빠지는 거니까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간에서 써야 되는 게 지금 돈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정부로 들어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축 효과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구축 효과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세컨 유동성 장세의 본질입니다. 또 연간 전망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앙은행 매입 비중이 이런 식으로, 일본은 이미 75%, 22, 70%.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미 구축 효과가 없습니다. 재정 정책을 쓰는데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자산 배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더 해볼게요. 자산 배분과 관련돼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금리가 워낙 저금리이다 보니 나타난 현상인데,
보시면 우리가 자산 배분할 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60대 40이에요. 주식 60, 채권 40. 주식 60을 가지고 있으면서 채권 40을 왜 가지고 있냐? 이 채권의 역할은 뭐니? 그러면 주식을 해지하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채권이 해지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바클레이즈 US 트레저리 인덱스인데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채권이고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주식이 되겠죠. 검정색 선이 지금 하락하는 구간, 즉 여기는 언제죠? 금융위기 구간이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근데 금융위기 구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채권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못 오르고 있다. 자세히 보시면 거의 지금 아예 이제 다 와서 더 이상은 안 올리고 요즘에는 최근에 더 빠지고 있는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채권 이거 뭐야? 이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장기물, 그러니까 채권의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원래는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거 뭐 사서 뭐해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배경이 돼서 자산 배분 펀드들이 주식을 담아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연간 전망에서 아마 이제 구체화돼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옛날에 제가 그 트럼프 4년 전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플레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히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선 이벤트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지연되는 해소가 지연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이벤트로 끝나기를 이번에는 뭐 전망이 아니고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이벤트 많은데 잘 건강 관리하시고요.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